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해가지고 제목이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결산 자료 준비하고 입력 순서에 따라 업로드를 쉽게 업무합시다. 네. 결산 자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데 이제 이것도 순서가 좀 있거든요. 이 순서대로 하면 조금 더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엑셀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업로드 기능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게 통장 업로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자료 업로드 예시를 하나만 볼 거예요. 여기 이제 두 가지 예시가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응용하는 거니까 응용하는 방법만 좀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수업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업로드를 잘 알아두면 기초 코드 알면서 업로드까지 알아두면 업무를 정말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 볼게요. 어제 이제 그 정규증빙, 적격증빙에 대해서 좀 봤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있는 결산 자료 준비, 그 결산 자료가 뭐가 있는지 보면서 그거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볼게요.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우리가 매출과 매입을 모두 반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분계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모두 계정 과목이 다 자리를 찾아가 있어요. 매출은 손익계산서의 그 상단에 있는 매출액을 구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차변으로 외상 매출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하면서 매출 입력하면서 동시에 그 내용들이 각 장부로 뿌려집니다. 매출에는 이런 매출들이 있죠. 매출 세금 계산서 있고 계산서 매출도 있고 업종에 따라서, 그리고 수출 매출이 있고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현금 건별 매출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부가세세 신고를 통해서 장부에 반영이 된 상태예요. 근데 매입도 재고자산, 상품을 갖다 파는 데들은 재고자산이 무조건 있을 거니까 재고자산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고정자산 같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경비들도 신용카드 쓰지 않는 것들, 세금계산서 받은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스크래핑 해와서 분계가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는 이 건을 큰 건이라고 봐요. 나중에 큰 건, 작은 건 이런 게 나오는데 매출 매입이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서 그 건이 큰 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통장 거래 내역이 있죠. 매출과 매입을 확정을 시켰는데 지금 매출은 채권이 생기는 거고 매입은 채무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을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시키면 상대의 계정으로 채권이 재무상태표에 생기죠. 그리고 매입은 반대로 비용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면 채무가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럴 수 있죠. 우리 이거 채무가 아니고 돈 바로 지급했는데, 근데 우리는 이 업무가 좀 업무의 특성이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산을 하는데 결산하면서 통장도 입력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일반 회사 같다라고 하면 일반 회사에서는 통장 거래 내역을 그날 입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수직기장, 수평기장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세무대리인이 많이 하는 업무 방식이 수직기장이에요. 이거 부가치세 신고하면서 매출 매입 올리고, 그 다음에 통장 올리고, 신용카드 내역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올리고 있죠. 그래서 수직기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원리를 알게 되면, 매입을 반영을 하면서 채무를 발생을 시키지 않고 내가 이거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현금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업무가 혼란스러워져요. 이게 나중에 현금 출납장을 업로드를 했는데, 아니면 입력을 했는데 이미 그 건은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현금 출납장을 보니까 그 건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입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은 안 되죠. 모든 비용은 한번 그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복으로 비용으로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매출과 매입은 무조건 채권과 채무로 계산을 해 놓습니다. 스크래핑 해올 때 매출에 대해서 외상 매출금으로 다 반영을 하죠. 그리고 매입에 대해서는 외상 매입금이나 아니면 미지급금으로 반영을 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통장 거래 내역을 업로드를 해서 좀 더 업무를 편하게 하고 있는데, 이 복식북이 장점이 있어요. 복식북의 장점이 통장 거래 내역과 모든 매출과 매입과 각종 비용을 반영을 해놨을 때 잘 결산이 됐다라고 하면 이게 뭔가 누락이 됐을 때 툭 튀어나와요. 보여요. 근데 이제 그게 결산이 잘 안 되었을 때 통장에 뭐 누락이 됐다거나 하면 그냥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입력할 거 다 입력을 했네 그러고 끝내버리면 그게 잘못 결산 마감이 된 장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간혹 법인세 신고가 끝난 다음에 그런 카페나 이런 데 글이 하나씩 올라요. 통장을 누락했다. 아니면 전년도에 통장 누락한 게 있다.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거는 결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결산을 잘했으면 통장 거래 내역은 건이 큰 건이기 때문에 그 통장 거래 내역을 빠뜨렸다라는 거는 상대 계정이 다 누락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에서 대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반제가 돼야 되겠죠. 아니면 미지급금이 반제되는 붕괴가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은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줬으니까 채무가 없어야 되는데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가 돼버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채권 채무도 맞추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식부기는 이렇게 뭔가 빠지게 되면 데이터가 맞지 않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사업자들은 복식부기를 복식부기 의무자라서 장부를 하기는 하지만 통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복식부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회사에서 누락 자료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빠진 상태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어제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매출 대금 입금, 매입 대금 출금, 그 다음에 법인카드 사용분을 이제 열심히 입력을 했지만 이게 모두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다가 어느 한 순간에 어느 한 날짜에 법인카드 대금이 출금이 되죠. 그러면 그때 분계가 차변은 미지급금, 대변은 보통예금 이 분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크카드 역시도 저는 체크카드가 통장에서 바로바로 출금이 되지만 체크카드 역시도 저는 미지급금을 걸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인건비 출금, 대출이자 출금, 뭐 대출, 차입금, 입금, 대여금 출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차입금은 대변에 생기는 계정과목이고 입금이 됐다라고 하면 차변에 보통예금이 생겼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이런 문구를 보고도 분계가 생각이 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나중에 됐을 때. 그래야 나중에 지금은 분계를 우리가 보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지만 나중에 클라이언트들이나 누구한테 뭐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대화를 하면서 분계가 바로바로 생각이 나면 훨씬 대화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를 봤을 때 분계를 연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자 수익이 입금됐다라고 하면은 손익계산서에 대변의 이자 수익이 차변에 부동예금이겠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통장 간 이체가 있어요. 나중에 통장 간 이체가 있는데 회사가 A 통장에서 B 통장으로 이체를 해줬을 때 자금이 입금이 되고 이쪽에서는 출금이 되고 이런 분계가 일어나게 되는데 통장이 뭐 5개, 6개, 뭐 10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A 통장부터 뭐 B 통장까지 싹 한꺼번에 A 통장 업로드 다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장, 세 번째 통장 이렇게 업로드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통장 간 이체가 있을 때는 중복으로 분계가 생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리해주는 전표 삭제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맨 처음에 통장을 입력을 할 때 이 통장 간 이체를 그때 당시에는 종이로 된 다 복사해 놓은 그 통장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한 10개 정도 통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 상으로 출금이 됐는데 상으로 출금이 됐으면 다른 통장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날짜로. 그래서 뭐 이제 라벨링은 해놨으니까 그 날짜에 그게 있으면 그 통장을 연결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을 볼 거예요. 현금출납장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을 많이 했고요. 네. 이런 게 이제 회사에서는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엑셀 자료가 있으면 이런 거 모두 받으시고 나중에 이제 지출결의서도 회사에서 지출결의서를 엑셀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받으시면 됩니다. 모든 엑셀 자료는 업로드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조금 변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하실 때는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처음 하시는 거면 연습용 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해봐라. 저는 이거 제가 좀 데이터를 좀 잘 다루는 이유가 뭐였냐면 2008년도면 3년차, 2년차 됐을 때거든요. 그때 우리 집 가계부를 버전을 썼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통장 업로드 이런 기능이 없고 무조건 손으로 다 입력해야 되는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입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 거잖아요. 우리 집 내 거. 나는 사업을 하지 않지만 우리 집 가계부를 버전으로 만들어내니까 더 정확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내 거라서. 그러니까 차변 대변을 정확하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카드 대금이 보통 많이 있죠. 집에서는 카드 대금이 얼마나 가는지 그런 것도 보고 싶어서 정말 정확하게 해봤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회계 원리가 조금 이해가 좀 빨리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쓰고 있는 회사 코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이게 진짜 실무를 해야 되는 그 회사 코드인데 그게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연습용 코드를 한번 연습을 해보고 진행해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실전에다가 하면 되겠죠. 저도 처음에 이거를 지금은 가르쳐 주지만 처음에 이거를 할 때는 다 노트에다 다 쓰면서 했어요. 이게 헷갈려가지고 데이터가 꼬이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큰 건이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건 순서대로 한 건데 큰 건이 그 다음에 원천세 신고한 거 인건비가 회사에서 주요 비용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큰 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우리 11월까지 손익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입력도 안 됐고 뭣도 안 됐으니까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대략적인 거는 알려줄 수 있는 거야. 어제 제가 기간별 손익계산서를 보면 대략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게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원천세 신고서를 보고 분계를 대충 우선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직원 급여, 나머지는 예수금으로 원천 그쪽에서 회계 전표 처리가 자동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 전표를 그냥 날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손익계산서에 인건비가 들어가서 보이게끔. 다만 이제 예수금 같은 경우는 반제 그 사대보험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는 회사 비용인데 그것까지는 반영하지 않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워낙에 금액이 크고 나머지 비용들은 대략 이 회사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겠네 라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도 크긴 한데 그게 이제 9월까지 스크래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0월, 11월 거 비용을 알 수가 없는데 11월까지 그거를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대략 판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겠지 예상을 하고 이제 이 정도면 이익이 어느 정도 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대신 이제 이 얘기는 하죠. 정확하지는 않다. 현재 있는 자료 가지고만 대략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정확한 금액을 요구를 하시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결산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원천세 신고한 거를 또 반영을 해줍니다. 원천세 신고한 거 중에 여기 이제 이 내용을 볼게요. 구분은 할 줄 알아야 되죠.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문의를 해요. 많이 문의하는 게 사업소득하고 기타소득의 차이가 뭐냐. 대부분의 사업자나 소득을 받는 자들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싶어 해요.
그죠? 원천징수라고 하면 이제 원천징수는 많이 되기는 하는데 이 사업소득 자체는 소득을 받는 자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조건 해야 되지만 기타 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금액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타 소득을 좀 더 선호하죠. 근데 제가 이제 또 얘기하는 게 신고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주 사업으로 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는지를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회사에서 봤을 때는 이게 기타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소득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그게 주 사업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거면 사업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가 가장 크거든요. 뭐 물론 기타 소득은 열거가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기타 소득의 종류가. 그러면 기타 소득에 따라서 또 원천징수 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근데 기타 소득 자체는 원래 원천징수 세율이 20%예요. 근데 여기 8.8%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올해부터 필요경비가 있는 게 60%짜리가 올해부터 생겨가지고 8.8% 원천징수 됐는데 예전에 4.4%라고 불렀던 거 그게 기타 소득이죠. 근데 원래는 기타 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22%예요. 20%에다가 2%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업소득은 3.3%가 원천징수인데 이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면 이 소득을 받는 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 기타 소득자는 선택이 가능해요. 소득금액 300만 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분리과세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요거를 좀 선호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기타 소득이 다 필요경비가 현재 60% 있는 건 아니에요. 90%짜리도 있고 70%짜리 60%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 필요경비가 60%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8.8% 원천징수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천징수를 할 때 무조건 기타 소득이라 해서 8.8% 원천징수를 하시면 안 돼요.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거에 해당이 되는 소득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는 그 필요경비가 없으면 22%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거냐 아니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냐 그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우리가 직원들이 많이 있죠. 회사에서는 항상 직원들이 대부분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근로소득인 거고 근로소득에는 일용 근로소득도 포함이 되고 있죠. 다만 일용 근로소득은 전액이 다 분리과세가 되죠. 그 조금 그런 게 일용 근로소득으로 1억을 지급해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면 그냥 그거는 끝나요. 근데 근로소득으로 1억이 잡히면 그건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일용 근로소득은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나중에 일용 근로자가 1억까지 받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냐 부양가족이 될 수 있냐라고 하면 될 수 있어요. 소득금액이 안 잡히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뭐 150만 원인가요? 그 정도 되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일용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가장 큰데 지금은 국세청보다 4대 보험 하는 데서 더 먼저 연락이 오죠. 4대 보험 하는 데서 여기 일용 근로자 국민연금 내라 뭐 이런 연락이 가장 먼저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보면 근로소득이 간이세입하고 일용근로는 일용근로로 표시를 해주고 있죠. 이거를 합산해서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자소득도 있고 배당소득이 있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여기까지 법인 원천 이전까지 배당소득까지는 이 소득을 받는 자가 개인이에요. 개인. 그죠? 근데 이 법인 원천은 이 소득을 받는 자가 법인인데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을 받는 법인인 거죠.
그래서 이 법인 원천 중에 가장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회사가 있을 때 자금을 서로 주고받고 빌려주고 했을 때 이자 비용이 있어요. 그 이자 비용을 지급하는 회사는 무조건 그 원천세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음. 법인은 이것도 이것과 이거의 큰 차이점은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어가지고 나중에 개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면 또 분리과세 돼버리는 게 있죠. 근데 대신 원천징수는 다 해요. 원천징수는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세율이 15.4% 그러면 소득세율로 따지면 14%, 이건 14%짜리고 이거는 25%짜리이거든요. 근데 개인의 소득세율을 생각을 해보면 개인 소득세율이 6%에서 42%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소득세율이 6%하고 15%인 사람은 왠지 환급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이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 할지라도 환급되는 게 없어요. 환급을 절대 안 해줍니다. 근데 법인은 상관이 없죠. 법인은 똑같이 25% 원천징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게 기납부세액으로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줘요. 근데 개인은 그게 없어요. 환급 기능이 일절 없어요. 그래서 법인은 법인끼리 이렇게 이제 기납부 이게 예수금으로 이걸 27.5%를 납부를 했어도 법인세 신고할 때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으니까 원천세 신고를 해도 되죠. 근데 개인들은 환급이 안 되니까 많이 싫어하는 경향이 있긴 있지만 원천세 신고를 해야 그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